1760년 10월 2일, 베이징의 싸늘한 가을바람 속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훗날 대청제국의 국모, 효수개황후가 될 히탐납 씨입니다. 하지만 그날 그녀의 탄생을 축복하는 화려한 불꽃놀이나 웅장한 황실의 의식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황제의 그림자 속에서 묵묵히 일해야 하는 히탐납 가문의 딸로 태어났을 뿐입니다. 그녀의 이름조차 역사서에는 정확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인생을 관통하는 첫 번째 비극입니다. 존재하되 드러나지 않아야 했던 여인, 화려한 자금성의 주인이 되었으나 평생토록 출신이라는 족쇄에 묶여 숨죽여 울어야 했던 여인. 오늘 우리는 화려한 금관 뒤에 가려진 14살 소녀가 짊어져야 했던 가혹한 운명의 무게를 낱낱이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것은 신데렐라의 동화가 아닙니다. 늙은 황제의 권력욕이 만들어낸 가장 치밀하고 비정한 정치 스릴러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의 집은 내무부의 고위관리인 아버지 덕분에 윤택하고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하인들의 시중을 받는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귀족 아가씨의 그것이었지만 그 화려한 비단옷 안쪽에는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 힘든 포이라는 보이지 않는 가시가 촘촘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라면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했던 세상에 이치는 사랑이나 꿈이 아니라 자신이 서 있는 위치의 위태로움이었습니다. 그녀의 가문이 황제의 최측근에서 일하며 부를 축적하고 권력의 맛을 보았다고는 하나 그 본질은 결국 황실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고급 사용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어린 히탐납 씨의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결핍으로 작용했습니다. 아버지 화을경액은 딸에게 자상한 아버지이기 이전에 냉혹한 생존 교관이었습니다. 그는 밖에서 팔기군 후에 진짜 명문가 귀족들에게 굽실거리며 느꼈던 몸열감과 긴장감을 고스란히 집으로 가져왔고 그 불안은 어린 딸에게 전이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퇴청하여 돌아오는 저녁이면 집안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침묵이 감돌았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린 딸을 무릎에 앉히고 예시하기를 들려주는 대신 절대 남들 눈에 띄지 마라, 내 분수를 잊지 마라, 황족들 앞에서는 숨소리조차 내지 마라는 말을 주문처럼 주입했습니다. 그것은 당나라 시인들의 낭만적인 시구나 우아한 다도 예절보다 훨씬 더 시급하고 절박한 생존의 기술이었습니다. 히탐납 씨에게 세상은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한 발만 잘못 디디면 청일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살얼음판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녀의 유년 시절은 철저한 자기 검열과 감정의 것의 과정이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정원에서 뛰어놀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릴 때 히탐납 씨는 창가에 앉아 자신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지 않도록 입을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혹여라도 자신이 너무 화려한 옷을 입거나 재능을 뽐내어 진짜 귀족들의 심기를 거스르지는 않을까 항상 전전긍긍하며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가 배운 것은 학문이 아니라 눈치였고 예절이 아니라 복종이었습니다. 아버지 화을경액은 딸이 똑똑하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자라기를 바랐겠지만 그보다 더 간절히 원했던 것은 딸이 권력자들의 눈에 거슬리지 않는 완벽한 투명 인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정 환경은 그녀를 매우 조숙하고 사려 깊은 아이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욕망을 표현할 줄 모르고 타인의 기분에만 예민하게 반응하는 수동적인 성격을 고착화시켰습니다. 그녀가 살던 저택은 물리적으로는 풍요로웠으나 심리적으로는 항상 결핍과 공포가 지배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내무부에서 승진할수록 주변의 시기와 질투는 더욱 거세졌고 그럴수록 집안의 문단속은 더욱 철저해졌습니다. 어린 히탐납 씨는 하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 아버지가 한숨 쉬는 소리,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우리는 근본이 다르다.
이 말은 그녀의 뼛속 깊이 각인되어 그녀가 훗날 황자의 아내가 되고 심지어 제국의 국모인 황후가 되었을 때조차도 그녀를 괴롭히는 열등감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귀족들의 연회에 참석해서도 주인공이 되려 하지 않고 항상 기둥 뒤나 구석 자리를 찾아 앉았을 것입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는 자신의 천한 출신이 들통날까봐 두려워하며 그림자 속에 숨어 있을 때 비로소 안도감을 느끼는 아이러니한 습관이 바로 이 어린 시절에 형성된 것입니다. 결국 그녀의 어린 시절은 행복한 추억을 쌓는 시간이 아니라 훗날 그녀에게 닥쳐올 거대한 비극을 견디기 위한 혹독한 리허설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랑받는 법을 배우기 전에 미움받지 않는 법을 먼저 배웠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우기 전에 침묵하는 법을 먼저 익혔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생존자로 키우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권력자들의 입맛에 딱 맞는 자의식 없는 완벽한 희생양을 길러낸 셈이었습니다. 14살, 아직 솜털이 보송보송한 그녀가 황자 영염의 아내로 간택되어 그 무시무시한 자금성으로 들어갈 때 그녀가 가져간 유일한 혼수는 비단이나 보석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십수년간 세뇌당한 절대 복종과 자기 부정의 정신이었습니다. 화려한 가문의 영광 뒤에 숨겨진 한 소녀의 처절했던 윤영이의 고독과 억압은 훗날 그녀가 황궁이라는 거대한 감옥에서 질식해 죽어가는 비극의 씨앗이 되어 이미 그녀의 가슴 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713년의 자금성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당시 청나라의 절대 권력자였던 걸륭제는 63살의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중국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하고 문화의 황금기를 이끈 위대한 군주였지만 그 화려한 용포 속에는 늙고 병든 사자의 불안과 의심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창고에는 은화가 넘쳐나고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노래했지만 황제의 마음속은 시베리아의 벌판보다 더 황량하고 추웠습니다. 그를 밤잠 설치게 만든 가장 큰 고민은 바로 후계자 문제였습니다. 걸륭제는 이미 여러 차례 아들들을 앞세우는 비극을 겪었고 권력을 탐하는 아들들에게 실망하여 그들을 내치기도 했습니다. 늙은 황제에게 똑똑하고 야심만만한 아들은 더 이상 든든한 후계자가 아니라 자신의 남은 수명과 권력을 위협하는 잠재적인 적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림자조차 믿지 못하는 편집증적인 상태에 빠져 있었고 자신의 옥좌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천하를 호령할 영웅이 아니라 내 말에 절대 복종하고 내 권력에 도전하지 않을 가장 평범하고 얌전하며 무색무취한 아들을 후계자로 삼겠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걸륭제의 냉철한 계산 끝에 선택된 인물이 바로 15번째 아들 영염이었습니다. 훗날 가경제라 불리게 될 그는 형제들 중에서 결코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학문이 아주 뛰어나지도 무예가 출중하지도 않았지만 그에게는 걸륭제가 가장 필요로 하는 덕목이 있었으니 바로 지루할 정도로 성실하고 아버지를 두려워할 줄 아는 소심한 효심이었습니다. 걸륭제는 영염을 마음속의 후계자로 정하고 저 유명한 정대광명 편액 뒤 비밀 상자에 그의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더 거대하고 은밀한 연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걸륭제는 이 사실을 철저히 숨겨야만 했습니다. 만약 신하들이 영염이 차기 황제라는 사실을 눈치챈다면 권력의 무게중심은 순식간에 늙은 황제에게서 젊은 태제에게로 쏠릴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살아있는 황제에게 레임덕이 오는 것, 권력이 누수되는 것, 그것은 걸륭제가 죽기보다 싫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완벽한 연막작전을 구상하게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눈을 속이고 영염이 후계자가 아니라고 믿게 만들 가장 확실한 방법, 그것은 바로 며느리를 들이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속임수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제국의 차기 황제가 될 태자의 부인, 즉 미래의 황후를 간택하는 일은 나라의 가장 큰 경사이며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관례대로라면 당대 최고의 명문가 개국공신의 후손이나 몽골의 강력한 부족장 딸 중에서 가장 고귀하고 힘있는 가문의 여식을 뽑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래야만 황권이 튼튼해지고 황실의 위엄이 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걸륭제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는 내무부에 비밀 지령을 내리듯 아주 은밀하게 신부감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가장 한미한 집안, 가장 힘없는 가문의 딸을 찾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배경을 가진 여자는 절대 안 되며 친정의 위세가 등등한 집안도 곤란하다는 것이 그의 확고한 기준이었습니다. 신하들이 며느리의 가문만 보고도 에이, 설마 저런 집안과 혼인하는 왕자가 황제가 되겠어 라며 혀를 차고 고개를 돌리게 만들 그런 집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걸륭제의 레이더망에 걸린 것이 바로 히탐납시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녀의 가문은 만주 정백기에 속해 있었지만 그 뿌리는 황실의 노비 계급인 포의 출신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걸륭제에 소름 끼치도록 치밀하고도 잔인한 정치적 계산을 낱낱이 파헤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히탐납시가 포의 출신이라는 점은 완벽한 위장술이었습니다. 포에는 황제의 사유재산이나 다름없는 가문 노예에서 시작된 계급으로 아무리 벼슬이 높아져도 만주 귀족 사회에서는 보이지 않는 차별과 멸시를 받는 존재였습니다. 누가 감히 노비 집안의 딸을 대청제국의 국모인 황후감으로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걸륭제는 바로 그 편견을 이용했습니다. 영염과 히탐납시의 혼인이 발표되는 순간 신하들은 영염을 후계자 후보에서 깨끗이 지워버릴 것이고 걸륭제는 죽는 날까지 안심하고 절대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그녀의 친정이 힘이 없다는 것은 걸륭제에게 더할 나위 없는 장점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강력한 외척은 황권을 위협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걸륭제는 훗날 영염이 황제가 되더라도 처가 식구들이 권력을 휘두르며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꼴을 볼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내 아들은 오직 나의 통제에만 있어야 하며 며느리의 집안은 내 아들을 흔들 힘이 전혀 없는 식물 같은 존재여야 한다. 이것이 걸륭제의 비정한 원칙이었습니다. 셋째, 걸륭제는 다루기 쉬운 인형을 원했습니다. 천한 신분으로 황실에 들어온 며느리라면 평생 시집에 감사하며 납작 엎드려 살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명문가 출신의 며느리처럼 콧대를 세우거나 친정의 힘을 믿고 시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히탐납시는 사랑받는 며느리로 선택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늙은 시아버지가 자신의 권력을 무덤까지 가져가기 위해 세운 인간 방패이자 철저하게 계산된 정치적 소모품으로 발탁된 것입니다. 그녀의 인격이나 행복 따위는 황제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기능적인 효용 가치만이 그녀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13살의 소녀는 자신이 왜 선택되었는지 그 이유조차 짐작하지 못한 채 제국의 거대한 음모라는 소용돌이 속으로 속절없이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문의 영광이라는 허울 좋은 포장지 속에 감춰진 것은 평생 벗어날 수 없는 굴종의 사슬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1707 14년 걸륭 39년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히탐납시가 15황자 영염의 적복진, 즉 정실부인이 되어 자금성으로 들어가는 날이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고작 14살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중학교 1학년에 불과한 어린아이였습니다. 보통 황자의 혼례는 국가적인 축제입니다. 베이징의 거리는 오색 깃발로 뒤덮이고 화려한 악대의 연주소리가 하늘을 찌르며 황실의 위엄을 만방에 과시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히탐납시의 입궁 과정은 묘하게 달랐습니다.
걸륭제는 이 결혼이 너무 세간의 주목을 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화려함 속에서도 어딘가 절제된 혹은 의도적으로 축소된 은밀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겉으로는 황자의 혼례 형식을 갖추었지만 그 공기 속에는 환호보다는 차가운 침묵과 의문부호가 더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붉은 감에 오르는 히탐납 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붉은 베일인 개두 아래에서 그녀의 작은 어깨는 쉼없이 떨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지금 향하는 곳이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보금자리가 아니라 늑대들이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차가운 전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가마가 자금성의 육중한 문을 통과할 때 주변의 시선은 호기심을 넘어선 냉소로 가득 찼습니다. 궁녀들과 환관들, 그리고 혼례에 참석한 다른 황족들과 고위 관리들의 수군거림이 마치 환청처럼 그녀의 귓가를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저 아이가 그 포의 집안 딸이라지, 쯧쯧, 황자님도 참 딱하시지. 어쩌다 저런 근본 없는 지방과 혼인을 하시나. 걸륭제께서 15황자는 완전히 포기하신 모양이야. 같은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히탐납 씨는 그 모멸적인 시선들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단 한순간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이다. 내가 젓가락질 하나라도 실수하는 순간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 전체가 비웃음을 사고 멸시당할 것이다. 그녀는 입궁하는 그 순간부터 스스로를 단단한 껍질 속에 가두어야 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표정을 숨기며 숨소리조차 조심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14살 소녀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행복한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그림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첫날 밤 남편 영염과의 만남조차 로맨틱한 설렘보다는 무겁고 습한 동질감으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신방의 촛불이 일렁이는 가운데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을 것입니다. 영염 역시 아버지 걸륭제의 덫을 펄언기에 눌려 평생을 숨죽여 살아온 황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버지가 정해준 이 여리디여린 소녀를 바라보며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거울을 보는 듯한 연민과 동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과 똑같은 처지, 거대한 황권이라는 수레바퀴에 휘둘리는 또 하나의 희생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영염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겪어야 할 고초가 얼마나 클지, 그리고 자신이 그녀를 온전히 지켜줄 힘이 없다는 무력감까지도 말입니다. 두 사람의 결합은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의 서약이라기보다는 거친 폭풍우 속에서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버텨내야 하는 생존을 위한 비극적인 동맹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밤 신방의 공기는 달콤하기보다는 서늘했고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짊어진 짐은 14살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황자부, 즉 왕자의 집 안살림을 총괄해야 하는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권력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매일매일 시험을 치르는 자리였습니다. 그녀보다 나이가 많고 경험이 풍부한 첩들 황실의 법도에 닳고 다른 노련한 하인들을 다스리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린 안주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실수를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존재는 시아버지 걸륭제였습니다. 걸륭제는 수시로 며느리의 동태를 보고받았을 것입니다. 그녀가 조금이라도 사치를 부리지는 않는지, 오만하게 행동하지는 않는지 감시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히탐납 씨는 포의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아니 그 꼬리표 때문에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남들보다 2배, 3배 더 완벽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더 일찍 일어나 문안 인사를 준비했고 더 깊이 허리를 숙였으며
비단 옷 대신 수수한 옷을 입으며 검소함을 연기해야 했습니다. 그녀에게 실수란 용납될 수 없는 단어였습니다. 명문가 출신의 며느리가 실수를 하면 귀여운 실수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녀가 실수를 하면 역시 천한 출신이라 배워먹지 못했다는 가혹한 비난이 쏟아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실수는 곧 사회적 죽음과도 같았습니다. 힐방전의 높은 담장 안에서 그녀는 철저하게 자신을 지워나갔습니다. 웃고 싶어도 크게 웃지 못하고 울고 싶어도 이불을 뒤집어쓰고 삼켜야 했습니다. 그녀의 궁정 생활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하고 우아해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 백조가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 쉴 새 없이 발버둥 치듯 처절한 생존 투쟁이 매 순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갈아 넣어 완벽한 며느리, 완벽한 아내라는 가면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숨막히는 긴장과 압박이 끝이 아니라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앞으로 그녀의 뱃속에 잉태될 아이들이 겪게 될 비극과 황홀하는 자리가 가져다 줄 더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고통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714년에 그 화려한 혼례는 그녀에게 행복한 미래를 약속하는 시작이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인내와 고통의 터널로 들어가는 입구였으며 그녀의 청춘을 제물로 바치는 제단으로 올라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화려한 금관을 썼지만 그 무게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던 소녀의 눈동자는 자금성의 붉은 벽보다 더 붉은 피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결혼 후 6년이라는 긴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1780년 20살이 된 그녀에게 드디어 첫 번째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차가운 궁궐 바닥에서 자신의 피를 나눈 유일한 존재, 따뜻한 온기를 가진 생명체를 품에 안았을 때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황실의 부속품이 아닌 피와 살을 가진 한 인간이라는 기쁨을 느꼈을 것입니다. 삭막한 일상에 아이의 울음소리는 유일한 음악이었고 아이의 미소는 유일한 햇살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아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려 했으며 모성애라는 본능으로 불안한 궁중 생활을 버텨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 가련한 여인에게 잠시의 행복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청나라 황실은 겉으로는 화려했으나 위생관념과 의학지식은 미비했고 폐쇄적인 환경 탓에 전염병에 취약하여 영가 사망률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그녀가 목숨보다 아끼던 첫 딸은 태어난 지 불과 3년 만인 1713년 채 피어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히탐납 씨에게는 마음껏 소리내어 울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황실에서 자녀의 죽음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어미의 덕이 부족하고 복이 없어 황손을 지키지 못했다는 무언의 질책으로 이어졌습니다. 더욱이 남편은 비밀 후계자였기에 집안의 초상 분위기가 길어지고 우울한 기운이 감도는 것을 미신을 믿던 늙은 걸륭제가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잃은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퉁퉁 부은 눈을 화장으로 가리고 젖은 상복을 벗어던진 뒤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화사한 옷을 입고 시부모에게 문안 인사를 올려야 했습니다. 가슴속은 숯검정처럼 타들어가고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지만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를 띄어야 했던 이 기괴한 이중생활. 슬픔조차 검열당해야 했던 이 잔인한 현실은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는 첫 번째이자 가장 깊은 트라우마가 되어 가슴속에 응어리졌습니다. 첫 딸을 잃은 슬픔이 차에 가시기도 전인 1783년, 그녀는 또다시 산실에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인생에서, 아니 히탐납 가문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훗날 도광제가 되는 아들 면영을 낳은 것입니다. 걸륭제는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피를 이을 적통 손자가 태어났으니 황실의 경사였고 남편 영염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후계 구도가 반석 위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히탐랍씨는 일약 황실의 공신이 되었습니다. 천안포의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잠재우고 시아버지의 의심을 거둘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무기, 바로 황손을 생산해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국이 환호하는 동안 그 영광의 대가는 오롯이 그녀의 육체가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았습니다. 1780년에 첫 딸, 1782년에 아들 면영, 그리고 1784년에 셋째인 고륜장 정공주까지. 그녀는 4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3번의 임신과 출산을 반복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무리한 출산 일정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녀는 출산 후 충분한 조리, 즉 산후조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황자비로서 감당해야 할 수많은 의무, 쏟아지는 궁중 행사, 그리고 까다로운 시부모를 봉양하는 일 등 살인적인 스케줄이 산모인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뼈가 벌어지고 장기가 제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그녀는 다시 코르셋 같은 예복을 입고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당시 기록을 분석해보면 그녀의 건강은 막내딸을 낳은 1784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뼈마디가 시리고 기혈이 쇠하여 툭하면 알아누웠다는 기록이 보입니다. 그녀의 몸은 한 인간의 존엄한 육체가 아니라 황실의 대를 잇기 위한 생산도구로 철저히 혹사당했습니다. 아들 면영이 무럭무럭 자랄수록 그 생명력을 나누어준 어미의 생명력은 촛불처럼 빠르게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뼈와 살을 깎아 제국의 미래를 빚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은 흘러 1796년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85세의 걸륭제가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녀의 남편 영염이 황제 가경제로 등극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히탐랍씨는 대청제국의 국모 황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황후, 모든 후궁이 꿈꾸는 최고의 자리이자 여인으로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 그녀가 20년 넘게 숨죽이며 견뎌온 인고의 세월, 출신의 비천함을 딛고 일어선 눈물겨운 승리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순간이어야 했습니다. 만조백관이 엎드려 절하고 화려한 연회가 열리며 그녀의 가문이 천하의 칭송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참담한 총흑이었습니다. 황위를 물려준 걸륭제는 태상황이 되어 여전히 권력을 꽉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며느리의 황후 책봉이 자신의 은퇴 분위기를 망치거나 혹은 새 황후의 위세가 자신의 권위를 넘어설까봐 경계했습니다. 걸륭제는 내무부에 충격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황후 책봉 의식을 간소화하라. 천하에 반포하는 조서도 내리지 말고 신하들이 황후에게 올리는 축하글도 금지한다. 이것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황후 패싱이자 공개적인 망신이었습니다. 명목상의 이유는 태상황인 내가 살아있는데 요란 떨지 말라는 것이었지만 그 내막에는 여전히 그녀의 출신 성분에 대한 걸륭제의 뿌리 깊은 무시와 혐오가 깔려 있었습니다. 네가 황후는 되었지만 어디까지나 내 아들의 아내일 뿐 천하의 주인은 아니다. 너는 여전히 나의 통제 아래에 있는 노비 가문의 딸일 뿐이다. 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1796년 1월 4일, 그녀는 마침내 황후의 관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웅장한 축하 음악도 들리지 않았고 신하들의 우렁찬 환호성도 없었습니다. 남편 가경제조차 서슬퍼런 아버지 걸륭제의 눈치를 보느라 아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황후가 되었으되 황후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국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 처참하게 자존심이 짓밟혔습니다.
그녀가 느꼈을 모멸감은 칼로 베이는 것보다 더 아팠을 것입니다. 평생을 참고 기다렸는데 인생 최고의 순간마저 도둑 맞았습니다. 화려한 예복 속에 감춰진 그녀의 몸은 이미 잦은 출산과 화병으로 병들대로 병들어 있었고 마음은 텅 빈 재처럼 부서져 내렸습니다. 이 기이하고도 슬픈 즉위식은 그녀의 꺼져가는 생명을 갉아먹는 마지막 타격이 되었습니다. 황후가 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찬란한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였습니다. 1796년에 있었던 그 기이하고도 굴욕적이었던 황후 책봉식이 지나고 해가 바뀌어 1797년이 되었습니다. 자금성의 광활한 정원에는 어김없이 화려한 봄꽃들이 만발하여 제국의 번영을 뽐내고 있었지만 그 꽃그늘 아래 자리한 황후의 침전에서는 대청제국의 국모 효수 계황후의 생명이 가을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속절없이 바스라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고작 36살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본다면 한창 사회에서 활동하며 인생의 정점을 향해 달려갈 젊디젊은 나이였으나 그녀의 육체는 이미 생명의 불씨가 다 꺼져가는 80대 노인처럼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적인 상황을 단순히 병마와의 싸움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녀가 겪어야 했던 고통은 육체와 정신이 동시에 무너져 내리는 이중의 지옥이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짧은 기간 동안 3번의 연이은 출산과 유산을 겪으면서 뼈마디가 벌어지고 장기가 상하는 상고를 치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황실의 엄격한 규율과 쏟아지는 의무 때문에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산후조리를 받지 못한 후유증이 그녀의 골수와 장기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은 것은 바로 정신적인 압박이었습니다. 당시 자금성에는 2명의 황제가 존재하는 기형적인 권력 구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명목상의 황제인 남편 가경제와 황위에서 물러났으나 여전히 태상황이라는 이름으로 뒤에서 눈을 부릅뜨고 모든 권력을 움켜쥐고 있는 시아버지 걸륭제 사이에서 그녀는 황후의 침전에 누워서조차 편안히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혹시나 자신의 기침소리가 담장을 넘어 산광전하의 심기를 거스르지는 않았는지 자신의 병세가 위중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불길한 징조라는 비난을 듣지는 않을지 걱정해야 했습니다. 아픈 와중에도 피가 마르는 긴장의 연속을 견뎌야 했던 그녀에게 침상은 안식처가 아니라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천하의 명의들이 줄을 지어 들어와 진맥을 하고 귀한 약재를 다려 올렸겠지만 마음 깊은 곳에 또아리를 튼 화병과 공포는 그 어떤 신묘한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법이라 그녀는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황후의 채통과 며느리의 도리라는 무겁고 차가운 갑옷에 짓눌려 고통스러운 신음소리 한 번 크게 내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며 견뎌야 했습니다. 운명의 1797년 3월 5일 찬란했던 걸륭의 시대가 저물기도 전에 비운의 황후 효수 계황후는 결국 감기지 않는 눈을 감았습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혈기 쇠약과 산후풍으로 기록되었지만 역사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이들은 이것이 사실상 거대한 권력의 압박에 의한 말라 죽음이나 다름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 곁에는 남편 가경제와 15살 된 아들 면영이 있었을 것입니다. 남편 가경제는 자신을 황제로 만들기 위해 평생을 그림자처럼 헌신하고 괴팍한 아버지를 대신해 온갖 수모를 묵묵히 견뎌준 아내를 끝내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가슴을 치며 오열했을 것입니다. 또한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가 겪은 고초와 인내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봐왔던 사춘기의 아들 면영에게 어머니의 죽음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충격이자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정한 궁궐의 시계는 이 남겨진 가족들에게 마음껏 슬퍼할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황후가 붕어했다는 비보가 즉시 태상왕 걸륭제에게 보고되었고
여기서 청나라 역사상 가장 비정하고 논란이 많은 전무후무한 장례 지침이 내려오게 됩니다. 죽은 며느리에게 건네는 시아버지의 마지막 인사는 따뜻한 애도나 위로가 아닌 차가운 모욕과 계산된 격하였습니다. 보통 제국의 국모인 황후가 사망하면 온 나라가 흰 옷을 입고 황제는 정사를 멈추며 성대한 장례의식이 몇 달간 이어지는 국상이 선포되는 것이 마땅한 관례입니다. 하지만 걸륭제의 반응은 냉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어 수명이 다하지 않았는데 궁궐 안에서 요란스럽게 곡을 하고 흰옷을 입는 것은 불길한 징조라며 장례를 최대한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치르라고 서슬퍼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자신의 장수와 권위가 조금이라도 훼손되는 것을 극도로 꺼린 늙은 독재자 걸륭제의 이기심이 빚어낸 참극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관원이 상복을 입는 것을 금지했고 황족들이 모제 다는 장식을 제거하며 애도를 표하는 기간을 통상적인 100일이 아닌 단 7일로 줄여버렸으며 황후의 위패를 모시는 의식조차 뒤로 미루게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례 절차의 간소화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숨죽여 살아온 며느리에 대한 마지막 통제이자 죽은 황후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이었습니다. 가경제는 피눈물을 삼키며 아버지의 절대적인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아내의 관 앞에서 목 놓아 통곡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눈치가 보여 소리 죽여 울어야 했고 아내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는 화려한 만장조차 제대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초라한 장례를 보며 역시 포의 출신이라 죽어서도 대접을 못 받는다며 수군거렸고 그녀는 죽음으로써 비로소 모든 고통에서 해방된 줄 알았으나 죽은 뒤에도 출신의 멍에는 그녀의 관 뚜껑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생전에도 그러했듯 사후에도 걸륭제라는 거대한 그림자에 가려져 안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죽고 2년 뒤인 1799년 마침내 제국의 거대한 태양 걸륭제가 사망하고 나서야 비로소 가경제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진정한 황제가 되었고 죽은 아내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가경제는 그녀의 관을 황릉인 청서릉의 창릉으로 정중하게 옮겨 황후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예의를 갖추어 안장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반전과 복수는 1820년에 일어났습니다. 가경제가 사망하고 효수계왕후가 목숨 걸고 낳은 아들 면영이 도광제로 등극하자 그는 즉위하자마자 가장 먼저 어머니의 신주를 황실의 가장 신성한 사당인 태묘와 봉선전에 모시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어머니에게 효숙단화인 장자 의도누광천훗 엉계왕후라는 더할 나위 없이 길고 영광스러운 시호를 올리며 어머니의 친정인 희탐납 가문을 만주 최고의 명문가 대열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를 무시했던 귀족들 보란듯이 외삼촌들은 장관급 요직을 차지했고 한때 노비 집안이라는 비웃음을 샀던 가문은 이제 황제의 외가라는 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죽은 어머니에게 바치는 아들의 가장 화려하고도 슬픈 복수였으며 그녀가 살아생전 그토록 듣고 싶었던 인정과 존경이 그녀가 흙으로 돌아간 지 20년이 훨씬 지나서야 비로소 완성된 것입니다. 효수계왕후 희탐납 씨의 삶은 36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철저히 타인을 위해 소모된 희생의 역사였습니다. 걸륭제에게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였고 남편 가경제에게는 안전한 후계 구도를 위한 방패였으며 아들 도광제에게는 생명을 주고 떠난 걸음이었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청나라 최전성기인 강건성세에서 쇠퇴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상징으로 평가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했으나 속으로는 골마가던 걸륭 말기의 모순과 비정이 그녀의 삶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개인적인 행복을 단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떠났지만 그녀의 숭고한 희생 덕분에 청나라의 황통은 단절되지 않고 무사히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청나라의 수많은 황후들 중 그녀처럼 출신 성분 때문에 평생을 고통받고
죽어서까지 모욕당한 이는 드물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녀는 황제의 정실 부인으로서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이 황제가 된 극소수의 승리한 황후 중 한 명으로 기록됩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 가장 높은 곳에 올랐으나 그 높이를 즐기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추락해야 했던 여인 효수개왕후의 이야기는 역사라는 거대한 수레바퀴 아래서 한 개인의 눈물과 고통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도 청소릉 창릉의 묘역에 부는 바람은 여전히 그녀의 한 맺힌 숨결처럼 서늘하게 우리 곁을 맴돌며 화려한 황금 제국 뒤에 가려져 있던 잊혀진 황후의 슬픈 노래를 전하고 있습니다.